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ESG 투자자문 박정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네. 김현애 이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갖고 또 만나뵙게 됐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네네, 미국에 대한 정보들 오늘 많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먼저 어떤 일을 지금 해왔고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길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ESG 투자자문에 이제 상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벌써 어느덧 뭐 빠른 시간이었는데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증권사 여의도에 이제 이 채권 쪽의 파트에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그 채권팀 이후에 지금 여러 부서들 돌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문사 지금 상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건데 그때도 딱 제가 증권사 들어오자마자 이제 서브프라임 그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여 년간의 이제 패턴을 보니까 항상 시장은 이제 위기도 있었지만 기회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제 몇 가지 제가 오늘 주신 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경험해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맞다. 2008년이면 맞아요. 금융위기 때였는데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때는 계좌만 만들고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당시 대학생이라 너무 어렸어갖고 네. 그럼 그때부터도 투자를 하셨을 텐데 네. 금융위기 때 주식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이 업계를 못 다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나 백수 되겠다. 아니 옆에 팀들이 사라지고 네네. 막 다 이렇게 정리되는 수준이니까 분위기가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여의도가 그 당시에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유명한 어떤 중국 펀드가 뭐 네네네.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뭐 글로벌이 망하는 느낌으로 그때 가다 보니까 그 정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와, 그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증권사 이제 데스크탑 팀 있잖아요. 네. 뭐 중국 펀드 팀, 뭐 중국 뭐 물류, 뭐 네, 중국 맞아요. 항만, 뭐 이런 식 중국 뭐 기술주, 뭐 미국도 이렇게 분리별로 다 있을 텐데, 네. 와, 그런 팀들이 그냥 한 방에 없어진다고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실 맞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자산이 한 반토막 났다. 그럼 계속 물타기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네. 운용사들이나 절대 그게 안 된다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죠? 손절 네. 라인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자문사 같은 경우 야 어디 자문 뭐 이번에 반토막 났다 그러면 완전 존폐기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좀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좀 이렇게 피하기가 어렵다고. 금융위기 때 팀들이 없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미국의 대형 금융사도 무너질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국내사들은 뭐 일단은 아, 벌써 일단 어쩔 수 없어 사람부터 정리하는 게 수순이었더라고요. 금융사는 정말 칼 같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지금 안전하고 되게 좀 뭐랄까 감사하고 좀 편안한 시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네요. 최고점이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때랑은 많이 사뭇 다르죠. 뭐 그동안 부침도 있었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 시장도 안정되고 그때 같은 위기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오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해 볼게요. 제가 네. 아니 금융위기 이야기 하셔갖고 네. 제가 첫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 네네. 이번에 원래 미국 주식이 8, 9, 10월이 약세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8월 초에 그 경기 침체발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빠른 폭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 금융위기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닉셀이라는 걸 해봤어요. 네네.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기술주에 좀 레버리지를 그 중심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야 하루에 20%씩 빠지니까 정확히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는데 이번에 그 8월 초 이런 폭락장처럼 이거 올 이제 뭐 4분기 혹시 4분기에도 이런 상황이 혹시 또 올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세요? 참 그날이 이제 8월 5일이었죠. 아마 네, 맞아요. 국내 이제 8월 5일에서 그 장중에는 10%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했던 사이드카 걸리고 네, 사이드카 뭐 서킷 다 네네, 걸렸죠. 다 걸렸었어요. 와, 네. 근데 그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오전부터 느낌 이상하다. 그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계속 느낌은 이상하다. 뭔가 계속 고용 뭐 이거 지수 이런 지표라든지 그게 안 좋게 나오고 시장도 움직임이 안 좋다고 느꼈는데 그날은 특이했어요. 오전부터 왜들 다 던지지? 저희도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던지는데 이제 오후 돼도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쭉 빠져버렸던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빠졌어요. 네, 그 말씀하신 패닉셀처럼 그게 보니까 결국 그 시장은 현재 이제 길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가치와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한 게 맞지만 그날의 가격 결정은 수급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아쉬운 게 국내 시장이 특히 좀 취약해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뭐 국내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뭐 미국은 뭐 시장이 그나마 넓으니까 이게 좀 이제 그것이 충격이 완화되고 그런 게 물량이 받쳐준 경우가 있는데 국내는 한번 던져보니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체력, 기본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좀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게 물론 그 뒤에 이제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날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힘들었던 날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주식하신 뭐 트레이더들이야지 개인 투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다 그날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계속 올 것이냐? 네, 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올 수 있다는 게 그 말씀드렸던 좀 약간 취약한 국내 그런 수급 요인의 구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오전 같은 경우에 패닉세일 날 것 같아.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시장에 맞추다 균형을 맞춰야 돼. 같이 그거를 맞추게 되거든요. 균형을. 그렇겠죠. 근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든 기관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던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그날은 확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놔두면 되잖아요. 언제 다시 오를 텐데 놔둘 수가 없는데 그 불확실성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식 투자하니까 계속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평준화시킨 거죠. 네, 반대 그럴 때는 매도 단가를 평준화시켜야 돼요. 실제 이제 운용과 트레이딩 영역 쪽에서는 그걸 이제 계속 손절 라인을 맞추면서 이제 매도 평균가를 맞춰서 그것도 운용의 하나 전략이기 때문에 같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죠 그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이 좀 이제 실제 매니저라든지 트레이더는 상당히 어려운 날. 개인들도 이거 뭐야 하고 너무 힘든 날.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한번 이렇게 방향 그쪽으로 매도세로 치우쳐져 버리면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왜냐면 저는 이제 하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지수 투자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뭐 네네. 그냥 한 달에 한번 월급 받아서 생활비 다 쓰고 남으면 이제 그걸로 투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와 이게 하루하루 변동폭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네. 이제 그 투자를 하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그때 저 이제 한 6일 미국 기준으로 한 6월에 7월에 계속 빠졌는데 야 엄청 싸졌다 들어가는데 네. 막 마이너스만 60, 70이 돼가니까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레버리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던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다음 질문도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에서 비컷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성 인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아직 그 물가를 완전히 잡지 않은 상태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적당히 잘 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그 비컷 그리고 다음 또 이제 금리 인하 지금 이번에 요즘 뭐 다시 안 한다는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참 들쭉날쭉한데 네네. 앞으로 다음 금리에 대한 상황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제 준비한 표 이따 보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침체 들진 않았거든요. 지금 점점 그래프상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좀 잘 나왔다 그러면 다시 또 호조세를 띠다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야, 침체 진짜 왔어. 인플레이션 안 잡혀. 그럼 또 이제 이게 위기가 오고 계속 이런 시장의 수급 요인이 이런 이슈 때문에 이벤츄럴하게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일단 최근에 또 오늘이 10월 12일인데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이제는 금리 어떻게 보면 안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 11월에 또 그런 얘기가 죠. 왜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와서. 다만 이제 계속 장기적인 트렌드 보면은 지금 아직은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가는 진입중이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되고 어떻게 될지는 계속 이런 이벤츄어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 미국 금리의 인하의 효과가 정말 시장에 반영돼서 시장에 좋아지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좀 이렇게 변동성 커진 시장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우상향하는 안전한 시장이잖아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처럼 네. 지표 하나에 완전 갑자기 상승장으로 갔다가 하락장으로 갔다가 네. 그 대응이 되게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네.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제가 그 이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같은 요인인 게 바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 거에 베팅하면 되고 오를 거면 오를 거에 베팅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 분위기에 투자자들의 수급의 심리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변동폭도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다, 진입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12월 되면 한 번 더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고 그 전에 미국 대선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이슈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또 나온 거에 따라서 투자자의 또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유념하고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파월이 5.5에서 0.25도 아니고 0.5로 두 단계를 내렸잖아요. 네. 또 갑자기 또 깜짝으로 인하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또 쭉쭉쭉 내려갈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얘기가 이제 금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한번 멈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그 금리 정책에 관한 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결국 미국 연준은 목표는 결국 두 가지 이제 금리 조정을 통해서 금리 이 균형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고용 경제 지표를 이제 계속 경제학적으로 계속 그걸 조정하기 위한 인위적 수단이에요.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네.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미국 파월 의장에게 계속 이제 거기에 문장 하나에 따라서 무슨 의도에 따라서 시장은 그거를 해석을 하고 거기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의존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 발표, 뭐 실업 수당부터 해서 뭐 이제 취업자 수 뭐 이런 그런 발표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들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물가에서 노동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노동시장도 생각보다 또 잘 잡혀간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시장의 포커스가 노동으로 이동했는데 앞으로 이 노동시장 주가에 주식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고용 보고서죠. 9월 달에 발표한 이제 10월 달에 발표한 이 미국 9월 고용 보고서인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제 비농업 취업 인구 그 증가세가 25만 명을 넘을 정도 상당히 괜찮다. 미국 아직 경기 침체 안 갈 것 같아. 튼튼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계속 보고서라든지 뭐 어디 증권사 레포트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이면에 마이너리티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겉보기엔 좋고 거기에 따른 오피니언들이 있는데 그 오피니언 제거 팩트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취업자 수가 상당히 이제 취업률이 증가했는데 그 이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넣었어요. 그 말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취업을 한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정량적으로 봤을 땐 취업자 수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진짜 제대로 된 수치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들 언급을 안 하시는데 실제 정부 일자리가 상당히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수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최대 수치예요. 정부 일자리의 급증이. 그럼 이 고용이 과연 제대로 된 지표일까? 라는 하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풀타임 근로자 수도 봐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알바로 취업했는데 그것도 4대 보험되는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취업자일까요, 과연? 모르겠어요. 안 단기 취업과 그러니까 숫자적인 정량적으로는 취업자 수에 들어가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수치가 좀 올바른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이번에 풀타임 근로자 수가 확실히 증가했거든요. 네, 증가했고 기록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80년대부터 보게 되면은 이 풀타임 근로자 수를 더 중요한데 이 풀타임 근로자 수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고용보고서에 이런 좀 더 잘 나온 부분 전체 뭐 비농업 뭐 취업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포커싱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이면에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땐 이거 아직은 좀 찜찜하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점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정부 일자리 또한 정부에서 줄이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미국은 지금 금리 조정과 함께 이런 정부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계속 이 고용 지표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하고 보셔야지 단순히 와 좋다 하고 이제 맹목적으로 이거 데이터만 보고 딱 이걸 갖고 투자의 판단의 근거로 쓰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동시장 이야기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리쇼어링 정책 그 해외 뭐 중국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 다시 지금 나라로 다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노동시장에도 이게 많이 적용이 될까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11월에 미국 대선이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요인보다는 이 노동시장 또한 이제 이런 경제 정책, 그 리쇼어링 정책 같이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빨아들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어떤 뭐 트럼프가 될지 뭐
그쪽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분명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거고 거기에 따른 또 미국 연준에서 하는 또 금리 조정을 통해서 미국을 계속 경제를 조정을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네. 예를 들어서 FOMC에서 금리 정책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조정을 하는 것처럼 네. 역시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게 얼마나 노동시장에 잘 반영이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 싸움이네요. 네, 그 싸움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매일 이제 아침마다 기사 뜨잖아요. 뭐 트럼프가 뭔 얘기했다, 해리스는 어떤 얘기했고. 많이 뜨고 정영이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네. 지금 시장에 생각보다 반응이 크게 나가고 시작하고 그럼 있습니다. 네. 또 뭐 파월이 한 마디 하면은 그 파월의 한 문장 갖고 이걸 의도를 계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야, 다음 달에 안 내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내릴 수도 있지만 안 무슨 뜻일까 하고 거기에 시장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정부 이반을 하시는 분들, 그분도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하나가 이게 하시는 그런 행동 자체가 이제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종속 변수잖아요. 이 고용 시장은. 그러기에 이제 어떻게 정책을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8월 폭락장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지금 투자자문사 지금 계시잖아요. 운용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은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토막 났어 물타기 하면 되는데 네. 운용사는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들었어요. 네, 네, 네. 손절 라인도 있고 네, 맞습니다. 반토막 났다면 진짜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고객들 다 떠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8월 그 폭락 때 혹시 어떻게 그 리스크를 줄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운용사들은 어떻게 주로 하셨었나요? 이제 그 하우스 매니저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특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궁금합니다. 네, 좀 스타일은 다 다르세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이 이제 주식 운용하시고 뭐 채권 운용하시는 건데 그 하우스 혹은 매니저의 특징만 조금 스타일은 다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다만 시장에 순응하되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다 투자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죠. 미세적으로. 결국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다 가정했을 때 자 100만 원에서 반토막은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100만 원 만들려면 수익률을 네. 50% 소실에 100%를 올려야 돼요. 2배가 올라야죠. 실제적으로 반토막을 난 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걸 다시 수익률을 원점한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개인으로 투자하신 건 종목 하나 뭐 몰빵해야죠. 예, 전문용어로 존버죠. 네, 네. 존버가 올라가야죠. 존버로 버티면 되는데 운용사는 그렇지 않고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포트폴리오 분산되면서 그게 깨져버렸다. 절대 못 올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절 라인 지키면서 계속 조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런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이런 운용사, 자문사 그리고 매니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놓치게 되면 그거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펀드들이 많은데 반대로 없어진 펀드들도 많아요. 더 많겠죠. 네, 많아요. 어느 순간 그냥 없어졌어 펀드가. 네. 그 운용사들이 그런 이제 이유로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어서 버티면 쭉쭉 다시 또 회복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네. 운용사는 불가능하니까 네. 운용사들은 그래서 분산 투자를 잘 해 놓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저 기준으로 기술주 위주로 몰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포트인데 운용사는 뭐 이제 채권도 있고 뭐 월배당도 있고 안전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리스크를 또 그런 식으로 줄이시겠죠? 어떻게 또 구성돼 있으세요? 그것도 이제 매니저 그리고 상품마다 그런 운용 전략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벤치마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S&P면 S&P 500 혹은 뭐 다우지수면 다우지수 그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거기에 중요한 건 지수를 초과하는 게 아웃퍼포하는 게 좀 수익을 잘 내는 게 잘한 거잖아요. 네, 남들이 10% 할 때 저희 9% 냈어요. 못한 거죠. 네, 남들은 10% 났지만 저희는 15%를 했습니다. 아웃퍼폼을 5% 이상 더 했습니다. 그것이 운용을 잘한 거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를 동일하게 한 건 패시브 펀드가 되거든요. 그냥 지수 투자하죠 그러면. 네, 그 패시브가 아니라 좀 액티브 형태로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결국 조금 비중을 높여야 돼요. 어딘가. 뭐 매니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뭐 종목, 섹터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살짝 인앤시드 시킨다는 표현인데 인앤시드 시켜서 거기에 조금 더 비중을 넣어서 좀 더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틀리면 네, 시장보다 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그 매니저가 비율을 정확히 받고 좀 더 시장이 맞았다 그러면 초과한 성과가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잘하는 매니저는
시장 대비 수익률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분산을 하되 결국 어딘가 그런 핵심 그 수익을 내는 이제 섹터를 다르게 두긴 해요. 네. 왜냐면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저희 계속 2차 전지가 붐이었잖아요. 여의도에 그 누구도 그 코스닥 지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치. 왜냐면 그렇다고 2차 전지를 넣긴 넣지만 2차 전지가 계속 그 높아지면서 그 비중을 다 똑같이 담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 그래서 엄청 적게 가져가니까 결국 이 코스닥 지수를 이기긴 너무 힘들었어요. 메이저들이.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야, 그 운용사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훨씬 더 운용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는 게 정말 사실 쉬운 게 아니네요. 워런 버핏도 괜히 지수랑 그 내기한 게 그 아니죠, 그죠? 지수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에 우상향한다는 믿음에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신다면 오히려 지수 투자가 더 편하신 투자죠. 왜냐면 개별 종목이 하시면 그 종목의 리스크도 봐야 되고 그 수급의 요인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도 클 텐데 계속 따라다녀야 네, 돼요. 지수에 투자하시면 네, 미국 지수에 투자하셨습니다. 네. 그렇지. 네. 한국은 지수가 우상향이 아니기 네, 지금 때문에 계속 네, 보합이와 타탈해서 그렇죠, 네. 박스피니까 네, 그래서 평생. 미국 지수가 좀 더 그거 지수 투자를 하신다면 네, 미국 지수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생각보다 과잉 대응했다라는 이야기 지금 최근에 거의 이제 확신 있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 이슈가 또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 자꾸 여쭤보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지표가 이제 주마다 온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무서워요. 또 7월 8월 초 같은 폭락장이 또 올까봐 이 경기 침체 이슈가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 아까도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초입에 진입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런 폭락이 또 올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이게 포인트로 궁금해요. 어떻게 또 의견 갖고 계세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패닉을 다 일으키게 되고 그 패닉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도 남들 다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면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고 계속 특히나 지금 계속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되거나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네? 그럼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실망하겠죠. 그럼 또 떨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시장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닉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특히나 지금 또 미국 같은 계속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제 요즘 많이 나와요. 허리케인 불상하면은 또 거기에 한바탕 게 사라지니까 물가지수도 오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이제 미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미국이랑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 아직 단계 접어들었고 금리 인하 이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벤츄얼에 어떻게 갈지 불확실성들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계속 침체에 대한 그런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런 패닉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가져갈 거라 네, 지금 이제 한동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무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금리가 인하하면 사실 주식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예이지만 이번에 또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리가 인하된 게 어떤 효과냐 시장에 금리가 인하함으로써 결국 기업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에 돈이 좀 더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 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장이 오를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호재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 금리가 5.5% 미국 금리가 상당히 높았죠. 엄청 높았죠, 그죠?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성장 안 올랐나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실제 금리 외적인 요인도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 보시면 결국 미국이 한 나라가 이 금리 말고도 대규모 재정 정책, 시장에 그 돈을 품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온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부터 그 대규모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을 풀면서 그 돈으로 계속 시장을 받쳐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점점 쌓이고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확대됐을 때 과연 그 무게감은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화시킬 금리 인하라는 정책 카드를 쓰는데 그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막후잡이로 쓸 수도 없고 지금 또 이제 이거를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조금 내야 되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금리 인하 이 카드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런 재정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결국 시장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다. 뭐 금리 인하가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더 추가적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과연 시장이 이런 고용 시장이라든지 뭐 국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내릴 거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과정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반영돼서 이것이 시장의 호재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성장주가 이게 확 갈 수 있는 걸로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요소만 가지고 봤을 때. 네. 역시 그 금리 너무 단순하게 금리 인상 인하로만 주가를 보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네, 돼요. 금리가 인하되는데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는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맞아요. 네. 금리를 50bp만 내렸는데 올랐다는 거죠. 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결국 시장 수급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국채를 더 매도를 한 거죠. 국채를 매도한 거예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좀 더 이게 딥하게 보면 미국에서 국채에서 그 수급 균형으로 국채에서 지금 투자등급 회사채로 많이 넘었거든요. 자, 국채를 팔아요. 파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럼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 IG라고 하는 그 투자 등급 채권으로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회사채는 떨어졌죠. 결국 이 국채와 회사채 이런 금리 차이가 또 좁혀지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시장금리는 또 다르게 움직인다. 네, 결국 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 미국 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일 뿐이고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섹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디가 오를까요? 사실 그 유튜브를 주식 투자하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뭐 종목 어디가 뭐가 오를까 사실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좀 거의 다거든요.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어떤 섹터들 좋게 보고 계세요?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된 거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어제 25bp 정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내렸죠. 네. 이제 인하 다시 트렌드 가서 예전처럼 뭐 은행 예금 5% 이런 거는 이제 한동안 또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는 진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혜 섹터 제일 중요한 수혜 섹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국내 이제 개인 투자분들 좀 국내 시장에서 미국 투자하신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너무 그런 이제 저희 기술주 핵심 기술주 종목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았나. 물론 그것들이 그동안 성장 높은 가격을 끌고 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떨어질 때 또 후 떨어졌거든요. 수급 요인에 따라서 그럼 그거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물론 장기적인 트렌드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인벤처리 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점점 커지겠죠. 시장은. 네, 시장 커질 거고 그건 전기차도 커질 거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 그거의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시 수혜 섹터들이 있어요. 자,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면 좋은 종목이 없어요. 왜냐면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R&D 자금이 들어가고 그것이 다 부채로 엄청난 미래 성장성을 끌고 기대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상당히 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라인의 수혜 섹터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쪽. 부동산 리츠라든지 왜냐면 리츠도 다 어차피 부동산 대출 끼고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서 대출 부담 경감이 낮아지면 반대로 수익성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리츠 쪽도 금리 인하신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 기업이 마찬가지로 다 돈 빌려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전체적으로 호재로 볼 수 있다. 네, 이거 보실 수 있고 지금 두 번째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이 표 보시면 2010년도 이후로 바로 보시면 이제 성장주, 가치주의 차이를 보시면 다 성장주가 미국 시장을 끌어왔어요. 반도체, 매그니피센트부터 해서 예전에 해서 다 미국을 끌어왔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다시 재역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다만 이 폭이 어느 정도 좁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좁혀진다는 건 성장주가 내려오든 가치주가 오르든
이 폭은 줄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 상당히 2010년도 이후로 완전 역의 방향으로 지금 벌어졌거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렴의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 좀 이따 한번 더 질문 주시겠지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그 미국으로 넘어간 자금들이 성장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되면 나오겠죠. 그 자금들이. 그러면 성장주의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그동안 너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집중됐던 거예요. 그동안 뭐 매긴피센트, 뭐 아마존, 엔비디아 거기 집중됐던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이 그동안 이쪽에만 관심 쏠렸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오르질 못해요. 왜? 시장에서 사질 않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좀 완화되면 다른 쪽 방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성장주 기술주 말고도 이런 금리 인하시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섹터가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 중에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사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세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주 이상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총이 뭐 한 4,000조 뭐 이러니까 사실 그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뭐 한 12월 1월에 야 이거 미쳤다 너무 비싸다 더 안 오른다 이야기했는데 그때보다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이 최대장주들 뭐 빅세븐뿐만 아니라 이런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까요?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전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렇죠. 엄청난 돈을 지금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AI라든지 이제 저희의 이제 문명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계속 성장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 1년 뒤, 3년 뒤 그걸 봤을 때는 그거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조금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상당히 아직은 문명의 그런 개혁이 일어나진 않았어야지. 일어날 거야. 이제 양자 컴퓨터 때문에 일어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지. 일어나진 않은 상태라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 기대감이 좀 더 너무 좀 약간 과하게 지금 책정된 거 아닌가. 좀 비싸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비싸다. 그래도 계속 오르긴 한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2, 3년 내에. 지금 해주신 말씀 듣고 느끼는 게 물론 대장주가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대장주는 또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명언이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인텔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인텔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반도체 컴퓨터를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잘 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요. 저는 인텔이 한 15년, 20년 좀 더 망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 2년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면 뭐 5%에서 10%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AMD가 2000년대 중반부터 망해갖고 아예 제품을 안 내놓으니까 2년씩 그 이제 신제품을 내놓는데 없어 똑같아 한 8년을 그렇게 놀더라고요. 야, 이 회사 그리고 그 가격은 또 올리고 이 회사 언젠간 반드시 망한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경쟁자가 AMD라고는 하지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냥 전부 다 그 AI 반도체들 전부 다 엔비디아 거만 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도 또 엔비디아는 예를 들어서 뭐 블랙엘 내놨는데 블랙엘 다음 칩도 벌써 내놨습니다. 2, 3년 뒤에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앞으로 뭐 1년 반 주기를 더 줄여서 우리는 경쟁사 없어도 계속 발전을 위해서 신제품 내놓겠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인텔과 엔비디아를 완전히 좀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인텔 얘기 하셔갖고 영원한 대장주 없다.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런 그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이거 사실 언급 불가 종목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좋아하시면 다 아시거든요. 결국 엔비디아는 그런 GPU를 쓰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래밍 시스템들을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 인프라 자체가 엔비디아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아니면 안 돌아가겠죠. AMD 쓰면 안 돼요. 안 돌아가요. 그럼 뭐 GPU 그 쿠다도 아니고 뭐 이게 그런 거 시스템 뭐 오픈CL 써도 이게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시 만들어요. 이 환경이. 그리고 같은 게임을 돌리도 성능이 얘가 떠서 그 엔비디아가 더 뛰어나. 맞아요. 왜? 최적화 부분. 모든 프로그램 개발도 다 엔비디아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이 환경이 없으니까 결국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 게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AMD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설마 인텔인데 인텔은 저렇게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독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진짜 젠슨왕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건 시장 얘기를 보았을 때 결국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거기다 오히려 이제는 반도체 하위에 있는 뭐 삼성전자, TSMC 계속 위에서 계속
주문 내는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엔비디아가 어느덧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독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환경에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